이태일 의원님, 권한 대행 부를까요? 예. 인사하세요. 예, 그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제시에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례 기간 동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 부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네, 거제시장 부장님. 권한대행 정성무 네,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익 시장 당선 무효용 이후에 직무대행으로 행정을 이끌어 오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고맙습니다. 질문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정받은 경우 그간 수행한 시장 직무에 대한 결재 효력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 직무에 대한 결재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별도 기준은 현재 마련되지 않고 답변서 드린 것처럼 이제 유사한 사건의 대부분 판례라든지 중앙선관위 의견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먼저 대법원은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그 직을 상실한 것이지 선거 무효 소송 확정으로부터 처음부터 그 직위가 아니었던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 무효 소송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 비로소 장래를 향하여 그 직을 상실해야 되고 그 직에 속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종합적 검토하면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행해진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행정 효력의 행위는 이제 인정이 되죠. 이게 공선법입니다. 그 대법원 판례 이렇게 보니까 그 13대 국회의원 경력을 이제 내가 당선 무효이 됐지만 13대 경력을 올렸는데 그것이 허위 경력이냐 아니냐를 하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뭐 허위 경력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 같고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또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행안부에서도 그 지자체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결국은 뭐 이런 사례는 있지만 결국 예. 결정은 그제시의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선 무효형 이제 받은 단체장이 됐으면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와 그제시 역사 즉 시사에 이제 기록을 하겠다라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제시의 결정이 사실은 박종욱 시장의 당선 무효를 바라보는 이제 시민들의 정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그 정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엄연히 그 우리 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보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봅니다. 역사 보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원인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아까 이제 대부분 판결에서는 그 판례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그 전까지의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원인 무효가 됐으면 그제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사진 걸어 놓는 거 있죠. 사진 걸어 놓는 거. 그리고 그 나무 식수 앞에 그 비석이 있다 아닙니까? 비석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지워야 된다. 그게 제가 뭐 한쪽에 경도된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노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거의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시민들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이제 어느 한쪽에 의견에 치우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양한 법적 검토라든지 행안부의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 하면 현재 타 시군에 하는 내용을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참 이게 그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삭제를 하니까 또 삭제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었죠. 예. 예, 두 민원이 공존하는 거. 그리고 또 이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명확한 그 법률도 없고 뭐 행안부에 정확한 지침도 없고 너 알아서 해라는 그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그 제시의 그 판단인데 그 제시는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민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뭐 제가 들은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남겨두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임기를 다하지 못한 사유를 그럼 어떻게 기록할 것입니까?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는 일단 임기만 명시를 해놨고요. 적어놨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근데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법은 아니고요. 그게 결국은 임기 단축의 사유가 임기가 2년 몇 개월 됩니까? 2년 몇 개월 하다 갔죠? 2년 5개월 하셨습니다. 2년 5개월에 대한 부분 이제 명시를 해놓고 예, 그 제시 민선 10대 남기고 다음 4월 1일 날 오는 사람 그게 당선되시는 시장님을 민선 11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선거가 도래해 있고 이것을 그 부시장님이나 현재 직대 체제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저는 새로 4월 2일 날 그 당선되시는 시장님이 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제시에 그 그제시 시사 편찬 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저 몰랐습니다. 예. 네,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례를 만들 정도로 시사가 중요하겠죠. 역사니까 조선왕조 실록처럼. 예. 그래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시사에 기록할 건지 말 건지 홈페이지에 올릴 건지 뭐 진짜 비석을 뽑을 건지 말 건지는 다음에 오시는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부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쉽다 하는데 부시장님.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뭐 그분이 새로 판단할 일이 있으면 새로 판단하시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판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타지자체 물론 제가 타지자체 사례를 2024년도에 이렇게 당선 무효되신 사례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이제 맞습니다. 그 다 이제 그 기록은 남아 있는데 딱 한 군데가 그 삭제가 됐습니다. 그 한 곳은 그 누리집 역대 구청장 페이지가 폐쇄가 돼가지고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이제 검색이 안 되고 하나는 저 강원도의회에서 그 도의원분이 당선 무효에 당선됐는데 그거는 강원도 도의회 차원에서 그 기록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아예 당선 기록에서 삭제를 하고 강원도 의회에서 그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각각의 그 의회나 각각의 시의 판단이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훈 시장 역사를 남기고 싶다면 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병행해야 된다. 그것이 진실한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존에 이제 당선 무효로 그 당선 무효 후에 새로 뽑힌 이제 시군 자치단체장님께서는 그다음에 그대로 놔두면서 현재 그다음 대수로 해서 현재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 이제 우리 몇 년간의 그 당선 무효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무슨 당이나 이런 당선 무효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8대 의회도 한 번 있죠. 그런 사항은 이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인 무효가 됐으면 그 원인 무효를
그대로 해주는 게 맞다. 왜 원인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민월세 19억 3,5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예,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참 시민들께 뭐 죄송하기도 하고 뭐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그 동안 어찌됐든 재선거 동안 또 복귀 안 하시죠?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며칠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면 만약에 계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부시장께서 그동안 시장 공백이 없도록 자리를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안이 많아서 우리 부시장님은 예, 질문 최선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네. 도시안전국장 불러주십시오. 예, 안전도시국장님 나와주세요. 아, 안전도시국장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 뭐가 걸리나 봅니다. 아이고 뭐 이래할게. 안 도네. 예,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고현장평 수양동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고현동은 그 고현천 재예방 사업하고 침수 예방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장평과 중곡 지역은 침수 예방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뭐라도 할 말이 있는데 수양동은 수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2016년 유수지와 배수 펌프장을 신설하고 나서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지난 12월 5일 시민안전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수양동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에 함께 모여가지고 현장을 3시간에 걸쳐서 둘러보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날 있었던 통장님들의 제안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신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사안 그 자료를 좀 요청했던 자료를 못 받아서 국장님 알고 계실까 예.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날 합동점검 때 나왔던 이야기가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주민건의의 내용이 자이 아파트와 이마트 구간에 그 갈로를 연결해 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대로 3-9호선 서로 1-45선 상의 그 안거를 좀 크게 좀 확장해서 새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약수봉 그 일대에 침사지를 좀 크게 좀 설치해 주라. 상배수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예, 요구가 있었고 에브리데이 주변에 갈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좀 연결해 달라. 그다음에 수월동 수월천 안에 예, 그 뭡니까 우리 그 백목 지점에 대해서 네. 좀 개선해 달라. 일성 아리채 그 아파트 인근에 수월천 쪽에 퇴적된 부분을 준설 좀 해달라. 뭐 등등 그 펌프장도 용량이 부족하더라. 좀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 9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부서에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이미 설계를 착수한 지구도 있고 그렇죠. 또 시간이 걸린 것들은 저희들이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현장 합동 점검이 없었다면 시정 질문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겠지만 이제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리고 통장님의 그 70년 넘게 살고 계시는 통장님의 설명을 아울러서 들으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확실히 현장에 있구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수양동 그 침수 대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2년이 지났지만 그때 대책으로 이야기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가의 수로박스 사업이 아직 착수조차 못했다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당시 답변을 준비했던 상하수도가에서 얘기했던 침수 예방 중점 관리 지역 지정을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도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수월 지구 자연재해 그 위험지구 재지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과도 그 중점 관리 지역 재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 내일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네. 저는 간단하게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네. 9월 집중호우로 인해 갖고 피해 신고된 사안과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자료에 의하면 총 69건 1억 4,8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네. 뭐 지급 기준은 당연히 뭐 재난관리법인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 전체가 침수 피해가 69건이 있었는데 우리 수월동에 같은 경우에는 28통이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8,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구성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나왔고 그 기준이 다 있네요 보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현장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도 있습니다. 아니 500만 원은 없네요. 최대가 300만 원이고 10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사유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어떻게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비규환과 같은 집중호우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해 현장을 찾은 저는 어떻게 대처할 겨를도 없이 차오르는 물의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은 둘째치고 시민들은 만약 그제씨가 제대로 배수 설비와 척구, 수로박스, 침사지 등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 정도 피해가 났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장에서 통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년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정비 사업이 1회에 실시되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여건에서 맞았지만은 뭐 최근 아시다시피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극한 호우가 오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들의 용량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다시 재지정을 한다면은 시설 용량 말하자면은 방제 성능을 목표를 지금 24년도에 금년도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크리티컬하게 비가 많이 온 건 맞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하게 침수가 됐는데 최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거죠. 내가 보니까 유수지에 담수 용량 그리고 펌프의 펌핑 용량 모두가 실제로는 조금 과소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윤동 배수 펌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수소 일하다 왔지만 그 정도 되는 펌프는 삼성중공업의 3도크 펌프보다 훨씬 큰 펌프가 5개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설비를 보고 야 이거 과용량이다 했는데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집중호우 상황에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 금액도 따지고 보면 수양동이 대다수의 피해를 입었고 고윤동은 물이 그때 제때 좀 빠져나간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3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맞나? 그래서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쪽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풍수에 보험 들면 2만 원인가 3만 원 만약에 개인 부담이 그렇게 들면
정부 지원 금액에 곱하기 2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국장님, 저는 행정가가 아니고 예.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뭐 말하는 게 논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시민을 외면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정치인이 할 도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 시민의 입장으로 빙의돼서 이야기한다면 안 맞다 이겁니다. 더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그 10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16명 의원들하고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그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 그제시의회에서 원포인트 그 임시회까지 열어가지고 그제시 긴급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2022년도 아마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충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때 지원하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그 재난이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여기 보면 이제 재난에 대한 정의입니다. 법에 가면 예, 예.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재난을 발생했을 때 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조례나 법을 광의로 해석하느냐 협의로 해석하느냐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 그제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좀 광의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그제시 긴급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약 130억 정도 그때 예산을 해서 한 120매덕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제시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그 기준은 기준이고 우리는 그제시는 그제시 나름의 재난의 기준을 세워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은 안 해서 그렇지. 이게 그 뭐 부수장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전체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사유재산은 뭐 포함하기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있고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이런 거 있고 말 그대로 현금, 지역 앞에 선불 카드 그리고 뭐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이 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거제형 재난 지원 시스템을 이런 집중호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원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보아지는데 다만 이제 범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게 조금 그 애로사항인 것 기준은 같습니다. 마련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조례에서도 중대한 재난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 22년도 코로나 왔을 때 저희들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규모다 보니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 재난이 재해가 뭐 태풍이나 뭐 호우나 이런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네. 뭐, 근데 이제 맞죠. 특별재난 지원금으로 선포되려면 그제시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피해 금액이 얼마가 국고 지원 기준이 32억 원입니다. 피해액 기준으로 총. 거기서 2.5배가 이상일 때 피해액이 2.5배 이상일 때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근데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2억의 피해가 발생이 되려면 이런 그러니까 내수 침수 상황으로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 큰 바다에 테트라포트가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해안가가 말 그대로 박살 수준으로 가쁘면 이런 그 피해 금액이 나올까? 일반적인 내수 피해를 상정을 한다면은 사실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 호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테트라포트라든지 항만이 파괴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무조건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모태로 해서 재난 지원 시스템을 그러니까 정치가 집행부가 이게 우리 행정이 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게 답니다. 300만 원.
이거밖에 못 해줍니다 하는 것이 과연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우리 정치나 행정이 해야 될 말인가라는 거에 대해 그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건 뭐 이게 대한 답변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나 네. 이걸 이번 그 백년빈도였죠. 이번에 온 비가 6시간에 내린 예, 비가 예. 100년 빈도 이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백년빈도 이상의 이런 정말 그 크리티컬한 상황이 딱 생기면 우리가 예, 고민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첫걸음 한번 떼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침수 피해에 대해서 아까 5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니까 3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직업이 지원금이 여기에도 직업이 50만 원, 농작물 피해. 300만 원입니다. 예, 상가 침수는 다 30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풍수의 보험 가입 제도가 생겨가지고 풍수의 보험에 가입하면 600만 원 정도를 이상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또 침수 방지 지원 조례가 또 마련돼 가지고 침수가 예상되는 집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을 빗물 바지 시설이죠. 예, 예. 200만 원까지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 500만 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그 조례 올해 예. 올해 만들었죠. 경제관광위원회 제가 위원장 할 때 우리 김정규 예.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예, 만든 그렇습니다. 거로 예. 하는데, 근데 지원 사례가 없죠 지금. 예, 지원 사례는 없는데 올해는 홍보를 잘 해서 피해를 막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 본인 부담금 50%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경사로 만드는 거, 네. 예, 그것도 최초에 본인 부담금 50%였다가 도저히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본인 부담금 10%까지 해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설마 하다가 쓸지 않은 집도 있고. 그렇죠. 수양 그 농협 앞에 예. 그쪽 침수된 데는 내가 그 비가 올 당시에 가 보니까 이게 그 이제 침수 방지벽이라 합니까? 뭐 예. 거기다 합시다. 예, 빗물 바지. 예. 그걸만 했어도 한 50cm짜리만 했어도 예, 빗물막이라고 하면 예. 되는 예. 전혀 피해가 없었을 때 한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예. 그제시와 예. 그제시의회가 머리 맞대고 예. 한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리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의장님, 바로 우리 한경 소장님. 예. 예, 안경섭 소장님. 아 예.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박미순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일단 그 시정 질문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죠. 예. 예. 저 또한 이거 생활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이제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 충실하게 응해주신 김훈 자원순환 과장님, 김순희 청소행정팀장님하고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PPT 1번입니다. PPT 1번 띄었습니까? 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비 원가 계산을 그제시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나온 원가대로 2024년과 2025년에 집행이 됩니다. 소장님, 용역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직간접 노무비입니다. 2023년 8월 완료한 원가 계산 보고서에서 직접 노무비의 책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청소 대행업체 미화원분들이 근로가 힘든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로해 주셔서 깨끗한 도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 아니 입이 타서 저도 물 한 잔 먹을게요. 네. 네.
원가 용역의 기준이 환경부 규정이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집니다. 예, 개정 전의 기준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각기 달랐고 22년 8월 31일 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네. 주간 근로자에는 뭐 보통 노임 인부의 100%, 네. 그리고 야간 근로의 경우는 24년은 80%, 네. 25년은 90% 이상 네.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우리 시가 이제 적게 됐는데 그 전에 보면 22년과 23년을 살펴보면 도내 그 창원이나 밀양이나 진주, 김해 이런 데보다는 훨 많았습니다. 보통 노임의 89%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된 근거가 네. 지자체별로 이게 행안부의 2008년 행안 그 환경미화원 임금비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노임 단가에 뭐 80%, 69%, 70% 상회하다 보니 환경부에서 이제 개정을 하면서 개정 취지가 전 지자체 동일하게 이제 기준을 적용해서 미화원 분들의 급여를 보장해라는 취지에서 주간은 100%, 한시적으로 2003년부터 23년부터 25년까지 예, 그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고시죠. 그리고 네네. 환경부 고시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6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 문의한 결과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용역 중인 걸 아마 내년에 환경부 고시로 발표를 하겠죠. 네네. 예, 지금 이제 24년과 25년 우리 시에서 이제 지급되는 기준 환경부 고시가 23년 1월에 나온 단가입니다. 이게 PPT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 거로 좀 PPT 몇 번입니까? PPT 2번. 여기 보면 예, 이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이제 노임 단가입니다. 보통 인부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제시는 2023년 1월 1일 15만 7,068원 예,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82%를 적용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1년에 2번 발표가 되죠. 네네. 1월 9월에 발표가 되는데 그제시는 8월에 용역을 준공을 해서 1월달에 1월에 고시되는 임금을 적용을 하고 2024년도, 2025년도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갭 차이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6%, 한 1만 원 가량 됩니다. 그 갭이. 그런 이제 그것만큼 사실은 어찌 보면 원가 계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89% 정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남 도내 평균 낙찰률이 적용률이 낙찰률이 아닙니다. 적용률이 93%입니다. 평균. 용역 보고서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제시는 82%라면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용역 보유세 93%는 맞지만 저희가 환경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80% 이상 적용인데 저희 82% 적용을 했습니다. 80% 이상이다 아닙니까? 80% 이상, 90% 미만이 아니고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영 올해 9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 적용합니다. 왜? 주간근무로 다 바뀌기 때문에. 창원, 거창 다 지금 90% 이상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봅시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화를 위해 가지고 아까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네. 1월 달에 용역이야 8월 달 종료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9월분을 적용해 주는 게 남은 얼마라도 오른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라도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승이 되니까. 그래서 통영, 거창, 함안은 아예 2년간 용역하는 것을 안 하고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양산시의 경우에는 9월에 발표한 단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후정산을
해주고 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가 어제 저랑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그 제시는 사후 정산이나 현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23년 1월 1일 기준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말까지 용역을 마쳐야 9월에 다음 연도 본 예산 편성의 자료 제출 예산 부수를 좀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2년 단위로 하게 되는 거는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네. 적정하게 2에서 한 3년 정도 계약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근거에 위반하다 보니 용역을 2년 단위로 실시해서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되어 있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노총 그 비노조 사무국장을 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시 청소대행 노동자들이 경남 내 다른 시군보다 적은 임금이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82% 적용되고 다른데 어쨌든 경남 평균은 93%니까요. 주간이 많다 보니까 평균이 93%입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사실 계산하시겠습니까?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026년을 만약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임금이 이게 지금 현재 25년 그 1인당 노무비 대비 26년 했을 때는 17.9%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기준 단가는 26년 계산은 올해 9월 고시를 적용했고 내년 상반기를 적용한다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다고 봐집니다. 근데 올해 9월 고시를 적용하실 겁니까? 아니 26년 지금 개락적으로 계산해 볼 때 네. 25년에서 26년에 1인당 그 노무비가 17.9% 연간 한 1,167만 원 정도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2026년 예, 예. 그 대략 축에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367만 원. 네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원가 그 대행비가 24년은 한 그 원가 계산입니다. 139억. 25년은 148억. 26년은 167억이다 보니까 25년과 26년 대비 19억 5천만 원 이상 인상이 되니까 재정 여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재정 부분이 약간 좀 여건을 있습니다.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환경부 고시죠. 환경부 고시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그러니까 환경부 고시에 그게 주문구구 계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네. 말씀 다 맞을 겁니다. 환경부 고시를 굳이 고시까지 내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그 노동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더 따져 보겠지만 그 PPT 3번입니다. 직접 농업이 기본 단가 이 계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원가 계산 보고서의 기본급 산출 근거입니다. 수거 시간 5시부터 13시까지 8시간 적용하고 뭐 휴게 시간 0.5시간 빼서 하루 근무 시간을 7.5시간으로 잡았습니다. 7.5시간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하루 30분씩 차감한 걸 모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주 5일째가 주 6일째 하더라고요. 예. 주 6일째 업액 특성상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하면 2.5시간은 정상 근무로 인정을 해서 그 연장 근로를 지급 안 하고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안 하고 4.5시간은 연장 근로 수당으로 계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가 계산했습니다. 이 원가 계산 용역서 상에 있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사실은 그 7.5시간마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가 한 말은 맞죠? 아직 원가 계산서인 용역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용역 보고서 내용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7시간 일을 하면 2.5시간만큼 연장 근로 뭐 인정을 못 받고 이 원가 계산 용역 못 받는 이 원가 계산 용역 과업 지시를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업 지시서를 좀 이게 환경부 고시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아마 기본급 산출은 근로기준법에 아마 174시간은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 같고 아마 저희 용역 보고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계산하면 저희가 193점 몇 시간 한 달에 근로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193시간에서 174시간을 뺀 나머지 그 시간은 아마 연장 근로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정연부터 한 번 더 많이 들릴 상황인데 그러니까 노동자는 기왕 출근했으면 이게 8시간 그러니까 9시간 근무해가지고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빼고 8시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그리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경남 도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시간 하고 토요일 날 일을 하게 된다면 토요일 날 근무에 대해서 전에 연장 근로수당을 받아가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제시는 원가 계산 보고서 상에서도 이미 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 대표적인 적용 방법이 한때 조선소에서 뭐 쓰던 그런 어떤 임금 왜냐하면 그 일을 그 8시간 근무를 시키기보다는 뭐 7.5시간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나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임금을 작게 받고 근데 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오션을 예로 든다면 하나오션은 그 잔업이 의무잔업 형태로 5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노동자는 기왕 출근한 김에 1시간 잔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노동자의 기본입니다. 왜? 근로를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30분씩 3이 계속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서 상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소장님. 즉 만약에 7.5시간을 적용한다고 보면 저희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쓰레기 수거량하고 수집 운반 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일 근로 시간을 7.5시간을 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산출됩니다. 8시간보다는 더 많게 산출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노동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 네. 말은 저는 급여 부분을 그런 적용하다 취지로 보면. 하신 거고 네. 다른 시구는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게 PPT 4번입니다. 아닙니다. PPT 6번 하겠습니다. 환경부 고시 내용입니다. 1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5시부터 13시까지 근무죠. 네, 다른 맞습니다. 곳은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로 전환한 것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통령은 내년부터 6시부터 15시까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1시간을 야간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근무하는 7.5시간 나중에 결국 이 예산은 7시간 적용하는데 전체 근로 시간에 1시간만 82%를 적용하면 되는데 나머지 시간 전체를 다 82%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한 보니까 4시에서 양산입니다. 양산은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시에서 6시까지는 오전에서 그러니까 6시까지는 야간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뭐 80몇 프로 80% 이상이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시간 6시 이후에 되는 시간은 100%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아까 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1시간이 야간 근무에 걸렸다고 그래서 가급이 붙으니까 82%를 적용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6시 이후는 이제 주간에 가급이 안 붙기 때문에 100%를 적용해라.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 1시간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엔 매우 불합리한 원가 계산으로 보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가 계산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용역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기관에서 계산한 부분인데 이 또한 저도 한번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계산할 것 같으면 그제시도 6시부터 15시까지 하는 것으로 통령도 하는데 내년부터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그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10월 1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혹시? 네,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국군에는. 근데 가업 지시사항 지정된 이제 공휴일이 우리 원가 계산서에는 12일로 그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12일이 되어 있는데 그 임시 공휴일 하나가 들어왔다면은 네. 13일이 된 거죠. 이제 13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근으로 쳐주는 일수가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경남에 이것도 민주노총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남 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후정산 형태로 정상 근무에서 휴일 근무로 일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사후정산 형태로 해줬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제씨는 10월 1일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휴일 근무 혹시 사후 정산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안한 있습니다. 걸로 알고 알고 있죠. 있습니다. 네. 현재 사후 정산 계획도 없으시죠? 이때까지 사후 정산 해준 그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보면 되죠. 이 노무비 노무비에 총액에는 대해서는. 다 지급하는 것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 수선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뭐 실제 지급 관계나 그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럴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 사후 정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 개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네. 그러니까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탁은 아마 제가 갑자기 물어보시는데 지방자치법에 그 위탁의 근거가 사무의 위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위임과 위탁에 그에 해당될 거에 위탁을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정 재산을 주고 다 하는 게 위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판단하자면 대행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업체에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처리하는 걸 대행을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대행에 대해서 뭐 우리도 뭐 찾아보니까 법령 위반 심사 기준 뭐 이래 가지고 그쪽에 찾아보니까 그 대행 기관은 그러니까 행정 기관이 행한 그러니까 그 대행 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만은 법률적 효과는 원건한 자인 행정 기관이 예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행 기관에서 했던 모든 그 행위는 그 제시 행정 기관이 행한 것으로 봄이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맞죠? 맞습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뭐. 네, 제가 위탁일 경우는 권한까지 가고 위임일 경우는 권한을 안 가는 건 아는데 그까지 네, 약간 뭐 좀 저도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곳에는 위탁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행 주는 것도 있지만 위탁 주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법률적으로 뭐 많은 책임을 뭐 진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대행을 위해 그제씨가 발주한 원가 계산 용역 결과 그리고 우리 과업지시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대행업체가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제씨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불이행을 한다는 게 뭘 그러니까 대행 원가 계산 과업지시서를 그러니까 불이행한다는 예, 말씀이신지. 원가 계산서라든지 예, 과업지시서도 맞겠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은 업자 용역기관에서 하는 거고 대행 업체에서 하는 거는 대행준 가업지시서 내용을 불이행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기 대행 업체 위반 시 조치 사항이 가업지시서에 붙어 있습니다. 그 조치 사항이 예. 붙어 있네요. 뭐 네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거기에 적급할 해당되는 그 위반했을 때 시정도 있을 것이고 경고도 있을 것이고 뭐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를 통해서 받아본 이제 그 자료, 임금 지급 자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 우리 원가 계산 용역서 상에 계상이 됐던 그 계산법 그리고 그 이 과업지시서에 그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 근데 살펴보니까 이게 과연 그 지켜지고 있나? 6개 업체의 모든 것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걸 PPT로 좀 올리려니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개인정보니까 제가 PPT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 원가 계산서 상에 명시된 아까 말씀하셨지만 7.5시간 준수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뭐 7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근무 시에 5시간 정상 근무를 하고 2시간만 연장 근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각 기업별로 임금 명세서가 각 업체별로 중구난방입니다. 그 용역이나 위탁 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2012년, 2019년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이 바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안 들어봤는데 이거 하면서 들어봤죠.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하면서 들어봤어요. 예. PPT 9번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예. 이 보호 지침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생활 폐기물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3개 중앙부처가 함께 이게 했고 이거 지침의 적용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더 노동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까지 보도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계산서대로 임금을 줘라. 예.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좀 어떻게 우리 행정관청이 관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PT 10번입니다. 보호 지침에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확약서 미제출 시에는 감점 20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감점 20점이면 대행을 수탁하기 불가하겠죠. 대행하기가 불가하겠죠. 그래서 그 제시는 대행업체 6곳 모두 어떤 이런 확약서 지침서 상에 뭐 이렇게 잘 지키겠다는 확약서 받았습니까 혹시? 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 내 개인 간 그리고 지역 내 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합니까? 조금 전에 7시간 계산했다는 거는 7.5시간 근무하면 0.5시간의 휴게 시간인 관계로 아마 임금에서 7시간을 계산한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아니요. 8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휴게 시간을 줬고 나머지 7.5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 근무 근데 시간이 7.5니까 아니 원가 계산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하고 이 6개 업체 모두 공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7시간을 만들고 있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뭐 제만 따로 본 게 아니라. 그리고 좀 계산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무비 정산을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러다 보면 총액은 맞다 이 말씀이죠. 예, 총액 기준으로 저희가 그리고 원가 계산 시 노무비의 구성비가 있습니다. 그 구성비를 적용하고 지금 현재 정산 시 다 준수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업체 간 약간 편차가 있다 하는 것은 총액에서 한 업체에 장기 근속자가 많을 경우에는 같은 4년 차라도 예를 들어서 타 업체 근속 연수가 작은 직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때와 임금의 편차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편차 발생하죠. 근데 그 편차에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용역 대입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정산은 맞는데 이게 환경부 고시 그리고 보호 지침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복리후생비는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고요. PPT 11번입니다.
그 보호 지침에는 발주 기관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임금 지급 등의 확인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총액은 맞다라고 하는데 PPT 12번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요건 충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호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좀 잘 보이게 한번 해주시면 안 그거 나중에 되겠습니까? 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액 임금이 다 지급되는 게 맞다고 그래도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노동자의 임금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게 타당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합리적인,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 간 경력, 근속 연수, 직책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가 그 임금 내역서하고 그 임금 산출 근거를 다 봤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결정되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제 저녁 8시인가 9시경에 왔습니다. 그 짧은 수강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다 심도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로자로 노동자로 일했던 22년간의 경력을 살려서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각 기업간 왜 어떤 회사는 170만 원 기본급이 적용이 되고 왜 어떤 회사는 210만 원, 220만 원, 280만 원 그리고 한 개 업체 하나만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 5개 업체는 임금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왜 한 기업의 노동자와 다른 기업의 노동자가 월 임금에 100만 원의 편차가 생겨야 됩니까? 그 한 개 기업체도 작년까지는 임금은 같았지만 올해 노조가 생김으로써 임금이 90에서 100만 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제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그제시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대행하는 모든 6개 업체가 공이 다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얘기는 내년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하단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저게 질의해신 같은데 끝까지 한번 다만 단서장 조금만 더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개개인 항상 다만 단서장을 좀 한번 보게. 다만이 있는데 그 다만이 뭔 다만이냐면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발주 기간은 예정 글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산정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 가격을 직급별, 경력별, 직책별로 할 때와 조금 다음 줄 한번 그랬을 때는 개개인별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동일한 원가로 예전 가격을 산출할 경우에는 저희 그 제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원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무비 부분에 총액만 전체적인 지급을 다 됐는가 안 됐는가 정산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매월 지급한 해당도 오는데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라든지 내규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이런 게 적용이 위배되지 않다면 제가 입장을 걸었는데 일단은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실 지자체에서 하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데.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근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다시